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급수 설비 관련된 부분, 배수 통기 관련된 부분 문제 다루셨어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53번 문제 207페이지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물을 드셨습니다. 버리고 이제 정화해서 돌려주는 과정. 자, 이 오수 처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는 하수도법 그 전신 오수폐수, 오폐수법에서 다룰 때는 그래 조금 출제가 됐었는데 하수도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많이 그 출제 문항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세는 이제 이 오수 처리 시설을 다 이제 하수용말 처리장이나 이런 데 이제 직관로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관리 실무상으로도 그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관리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 정도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53번 문제를 보시면 오수 정화조. 그래서 이제 우선 이 그 오수 처리 시설 관련된 문제를 다루실 때는 오수 처리 시설 관련된 문제를 다루실 때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화 목적의 이 처리 시설, 하수도법상 용어에서 이 두 가지는 오수 처리 시설과 그리고 정화조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이 정화조에 대한 오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이제 간단하죠.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외부에서 오수, 분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정화조 같은 경우는 수세식 화장실 오수만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그 분뇨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확 이렇게 부패시키죠. 그리고 여과한 다음에 산화시켜서 방류해요. 소독하고 나서. 좀 이제 간단하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2번 부패 여과 산화 소독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처리합니다. 다만 이게 오수 처리 시설이라면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은 스크린조를 통해서 받아서 유량 조정조에 모아놓은 다음에 다시 이 폭기조, 그 사이에도 침전이나 침사조를 거치고 폭기한 다음에 1차 폭기, 2차 폭기, 또 다시 이렇게 농축조, 온이 이렇게 해서 소독해서 방류. 이제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정화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4번 문제 균등한 유량 공급 방식. 이건 이제 급탕인데요. 이거는 이제 개념상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균등한 유량을 줘야 돼요. 이게 정유량이 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고, 일정 유량이 균등해야 된다. 그 얘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같이 하는 설계를 역환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문제를 이제 볼 거예요. 55번 보시면, 이제 오수 처리하는 방식, 또 정화조 처리 방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3회 때 문제라서, 이걸 이제 구분 안 하고 쓰고 있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 장시간 폭기법은 주로 이제 오수 처리 시설에 쓰는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장기 폭기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요 장시간 폭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용어를. 이 이야기는 그 오수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기를 오랫동안 기폭시켜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좋아하니까 공기를 계속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뭐 효율 좋아지겠죠. 모기 활동 잘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단점은 뭐냐? 계속 공기를 불어 넣어줘. 이제 우리 불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동력에 의해서 이 브로어 장치를 가동을 하다 보니까 동력비가 높아진다. 이게 단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2번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이게 처리 효율이 낮은 것은 이제 이제 분사 이렇게 하는 이제 살수 여상식 같은 경우는 좀 단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발생 슬러지량이 비교적 많다. 이거는 이제 온이를 많이 쓰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표준 활성 온이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 3, 4번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2번은 살수 여상식의 단점, 3번은 표준 온이, 표준 온이를 사용하는 표준 활성 온이법의 단점, 4번은 장기 폭기법의 단점.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둡니다. 이거는 예전에 나왔지만 또 이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6번 문제를 보면 이제 용어입니다. 오히려 이쪽 하수도법에서는 이 용어가 출제될 확률도 높아요. 왜냐하면 법적인 기준 자체가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직관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 관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 1번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잘 알고 계시고요. DO, DO라고 하는 거, DO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1리터에서 30분간 가라앉은 침전 온이량 할 때는 이렇게 SV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30분간 가라앉은 슬러지 볼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다 볼 수가 있겠죠. SS는 불용성의 부유물질을 얘기를 하고요. pH, BOD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57번 이제 용어가 또 이야기가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오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오수라고 하는 것은 57번에서 볼까요? 예, 이것도 정리를 하죠. 오수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이 표현이 이제 분뇨에 대한 표현인데 이게 다른 거죠. 분뇨라고 하는 것은 수거식 화장실에 나오는 이 찌꺼기 이런 걸 이제 분뇨라고 하잖아요. 이 오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오염된 물, 샤워한 물이라든지 주방에서 설거지한 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지금 1번 지문처럼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이 액체성, 고체성 오염물질 할 때는 분뇨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죠. 따라서 잘못되어 있고 2번 스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스컴 자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막 거품 덩어리 같은 거 떠 있는 것을 스컴이라고 그래요. 찌꺼기.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기물질 분해에 작용하는 미생물 그러니까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뭐냐면 온이에요. 온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용존산소량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용존산소량이라고 하는 거 봤잖아요. DO, 용존산소량.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수 중에 있는 고용물질, 용해되지 않은 것. 이거는 용존물질이라고 그래요. 용존물질.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BOD 제거율은 이건 뒤에서 문제로도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렇게 있을 때 들어올 때 BOD 양과 나갈 때 BOD의 그 제거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입수 BOD에서 유출수 BOD의 양으로 이렇게 나눈 값을 곱하기 100한 것을 우리는 BOD 제거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4번에서는 유입수 BOD와 유출수 BOD의 차이를 유출수 BOD로 나눈 값 그랬는데 아니죠. 유입수 BOD로 나눈 거예요. 이건 이제 문제로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돼 있고 이제 5번이 옳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답은 이제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지금도 이제 7회, 11회 뭐 뒤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용어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58번 보시면 하수 법령상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신고 제도가 있어요. 오수 처리 시설이 뭐 여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버플로가 된다든지 혹은 기계 장치가 고장이 났다든지 뭐 배수 펌프가 고장이 났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이제 정화 활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이제 오수가 나가게 되면 이제 뭐 쉽게 이제 우리 이제 표현대로 걸립니다. 방금 수질 기준 초과하게 되니까
그럴 때는 바이패스를 할 수 없으니까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면 이해를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신고해라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 정말 급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처럼 개선, 변경, 보수, 또 3번처럼 단전, 단수.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4번 천재지변, 뭐 5번 기후의 변동.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신고하면 돼요. 근데 2번처럼 기계장치가 고장났는데 이 기계장치가 일부 기계장치 고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그렇죠. 주요 기계장치의 고장 시에 인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58번, 2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실무 문제에서 이제 법규 문제를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주의 깊게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문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제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있어요. 대표적인 금지 행위는 뭐냐? 기준 초과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기준 초과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고 오수를 이제 유입시키는 것도 또 처리하는 것도 방류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단계를 다 거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물을 섞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금지행위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번, 2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죠. 3번, 4번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5번 같은 경우는 방류수 기준이 초과됐는데 어쩔 수 없이 단수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시장한테 신고를 한 거죠. 이건 아까 봤잖아요. 이런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금지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도 두 번 연거퍼서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수처리 시설에서 계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 BOD와 관련된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둡니다. 여러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 몇 번 문제 보시냐면 60번 문제를 볼게요. 근데 단위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60번 문제를 이제 보실 거고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평균 BOD 얘기해요. BOD가 얼마냐? 200ppm이래요. 오수가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된 오수가 나오는 양이 오수량이 하루에 1,500세제곱미터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양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다고 가정을 할 때 유입 BOD가 얼마냐 그 얘기예요. 유입 BOD를 알아야 나중에 유출 BOD하고 계산해서 BOD 제거율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OD 제거율도 두 번 물어봤고 또 유입 BOD를 계산하는 문제도 지금 물어봤어요. 유입 BOD 부하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위예요. 단위. 지금 우선 이 ppm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ppm이라고 할 때 ppm은 100만 분의 1을 얘기하잖아요. ppm 이거를 100만 분의 1 이렇게 고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200ppm은 100만 분의 2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제곱미터 단위와 이 킬로그램 단위를 또 이제 통일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평균 BOD 이만큼인 오염된 물이 이만큼이 들어왔다. 그럼 부하 도대체 이 정도 어느 정도의 BOD 부하가 되느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곱해주면 되는데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데 곱해서 나온 값이 킬로그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 얘기죠. 단위를. 그래서 이 단위를 또 보면 요 세제곱미터는 단위가 톤입니다. 톤. 톤이란 얘기는 1000kg이다 그 얘기죠. 1톤은. 그러면 1500 세제곱미터면 1500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50만 킬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요 200ppm은 100만 분의 1 곱하기 20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과 또 오수량 하루에 1500 세제곱미터는 하루에 150만 킬로그램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이 두 개를 곱해서 답을 내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100만 분의 200 곱하기 150만 0이 하나 빠졌나요? 150만 킬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죠, 단위가.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100만, 150만이니까 1.5배잖아요. 1.5 곱하기 200 하면 300이 되겠죠. 요 계산 결과가 300, 단위는 그대로 쓰죠. 단위는 킬로그램 하루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왜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지문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300, 500, 600, 700 그러면 뭐 대충 보면 300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지문을 그렇게 안 내요. 뭐 0.3, 3, 30, 300, 3000 이렇게 내니까 단위를 계산을 잘못하면 이게 30이 될 수도 있고 3000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ppm과 이제 톤으로 킬로로 바꾸는 요 훈련 통해서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가장 이제 최근에 나왔던 오수철 이설 계산 문제고 또 나올 수 있고요. 15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61번 문제 보시도록 하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수도 이야기입니다. 중수도. 중수도라는 게 뭐예요? 상수도도 아니고 하수도도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중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수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상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중수죠. 드시고 나면 물을 드시고 나면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방류를 하는 거죠. 이런 패턴인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수를 다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수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일단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수는 음용수로 이용하지 않아요. 음용수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생활용수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뭐 진단, 수질검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2번 잘 보시면 뭐 이것도 연 2회 이상 뭐 수질 진단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62번 이제 난방 문제를 보도록 할 거예요. 난방에서는 주로 이제 기출되는 부분이 이제 난방 방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난방 방식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뭐 여러분들이 지역 난방, 중앙 난방 뭐 이런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답은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6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요거는 기준의 문제예요. 방식인데 이제 개별 난방을 한다. 그러면 개별 난방할 때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뭐 알아서 개별 난방해라. 그럼 어느 집은 뭐 이 보일러 쓰고 저 집은 저 보일러 쓰고 막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 난방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건축법에 나와 있고 이 기준을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본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1번 보시면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해라. 또 3번 보시면 기름 탱크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 4번 보시면 뭐 환기창 같은 거 설치를 해라. 또 5번 가스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해라. 뭐 이렇게 이 정리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면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과 갑종 방화문을 해라. 근데요, 저도 이 보일러실이 있어요. 개별 난방인 경우에. 그러면 이게 갑종 방화문이 아니거든요. 저희 공동주택은.
근데 기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공동주택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 이야기가 됐었고요. 주로 난방 방식의 이론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63번도 지형 똑같은 이제 난방 문제 중에 지형 난방, 또 중앙 난방 이런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특징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개별 난방의 경우, 요건 이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꼭 개별, 이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유효 면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효 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전용 면적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만큼을 다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보일러실이 여기 있다. 그럼 이만큼은 유효 면적에서 빼야죠. 어떤 경우가 그래요? 개별 난방식인 경우. 그러니까 개별 난방식인 경우엔 유효 면적이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중앙 난방. 이거 뭐 돈도 많이 들고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요. 예열 시간도 길고요. 예, 2번에 나와 있고요. 3번은 중간 기계실을 해서 열만 받는 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지역 난방이라고 하죠. 지역 난방의 경우의 특징은 이 열원을 외부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원을 열 교환할 수 있는 열교환기만 있으면 돼요. 열교환해서 난방도 하고 급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개별 난방의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유지관리비 많이 드는 건 중앙 난방이죠.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방 방식에서는 주로 이론적인 문제를 물어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 난방이 뭔지 중앙 난방이 뭔지를 아주 인식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유형으로 물어보더라도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64번 열병합 발전. 요거 이제 한참 유행이던 시절에 물어봤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개념 자체만 정의해둬요. 그리고 요건 요즘 잘 쓰질 않습니다. 소형 열병합 발전이 한참 이제 선풍적인 뭐 이러한 부분도 셌었는데, 요즘은 이제 지역 난방, 그러니까 지역 난방의 여론으로 열병합 발전을 하죠. 뭐 목동,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시들 뭐 또 평촌 뭐 이런데, 뭐 일산 이런 데들 다 열병합 발전을 통해서 여론을 공급을 하죠. 말 그대로 열병합 발전이라고 하는 것, 발전기를 두는 거예요. 발전기. 이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전기 생산할 때 열이 납니다. 이 배열을 이용을 해서 난방도 하고 급탕도 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 뭐 이 발전하려면 당연히 뭐 경유든 뭐 도시가스는 이 연료가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시스템이고요. 1번 보시면 열병합 발전 시스템이란 이렇게 연료를 사용을 해서 전기 만듦과 동시에 그 배열을 이용해서 난방급탕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로 뭐 두세 개가 나왔죠. 그래서 코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 그 다음에 4번 분당, 뭐 평촌 이런 데 하고 있다. 근데 그 5번 지문을 잘 보시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전력부하, 열부하의 비교예요. 이게 이제 열전비라 그러는데, 전력부하에 대한 열부하의 비율을 열전비라 그래요. 근데 요 전력부하와 열부하의 피크치가 이렇게 높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일정해야 돼요. 비슷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효과적이다. 근데 비슷한 건물은 효과적이지 않다 그랬으니까 답은 일단 5번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전등 이렇게 켜고 하는 거 다 전등 부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전기를 킬 때 열도 같이 켜고 전기를 끌 때는 열도 같이 끄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사람이 살 때는 전기열을 같이 쓰죠. 사람이 안 살 때는 같이 않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유리한 면도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만 필요하고 전력은 필요 없다든지 또 전력만 필요하고 열은 필요 없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하면 필수적으로 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얘를 따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병합 발전은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열을 생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난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얘보다 얘들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이게 열전비라 그래요. 그래서 열전비가 높아야 된다. 이런 표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65번 문제. 지역 난방 방식에 있어서 공동 난방비 최소화 중 유지보수 측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난방 이야기를 하는데요. 난방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그러니까 열을 공급을 하는데 A, B, C에 보일러를 통해서 열을 공급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온도가 똑같은 방법. 이게 최고죠. 자, 그러면 난방비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균형을 가장 잘 맞추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유지보수 측면과 또 설계 시공 측면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우선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뭐 에어가 찼다든지 어디서 새고 있다든지 똑같이 정유량으로 보내고 있는데 여기만 온도가 뚝 떨어진다. 그럼 여기에 뭐 난방 피복이 벗겨져 가지고 여기서 열을 에너지를 손실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유지보수 측면이고 그리고 이걸 이제 똑같이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하향식 배관 같은 경우는 역환수 방식을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설계 시공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번 보시면 순환 방식을 역환수회로 방식으로 써라. 이 이야기는 유지보수 측면이 아니고 설계 시공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2번이 이제 답이 됩니다. 나머지 뭐 공기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기 제거하고 또 프로그램 이상 유무 확인하고 뭐 열 손실을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유지보수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온수를 사용하는 지역 난방 설비의 특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난방은 이 열원이 어떤 지역에서 여기만 보내는 게 아니고 B 단지도 보내고 뭐 C 단지도 보내고 이렇게 많이 보내잖아요. 지역을 전체를 다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뭐 순간 보냈다 끊었다 보냈다 끊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간헐 운전하기 굉장히 이제 불리하죠. 따라서 2번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난방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67번 보시면 급탕배관의 신축이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급탕배관은 이제 배관이 이제 두 개를 이제 배관을 이었을 때 얘도 팽창하고 얘도 팽창하니까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럼 이제 이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주름을 잡아서 이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벨로우즈형 이음, 뭐 또 슬리브형 이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제 5번에 슬루스 이음이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68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방열기 이제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열기의 방열 능력을 알아야지, 뭐, 규모,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얼마인데, 얼마짜리 방열기를 쓸 거냐, 이런 거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있어요. 표준 방열량이라고 하고, 뭐, 이건 이제 하나 이제 암기입니다. 그죠? 온순환방인 경우에는 실내 온도 18.5도에서, 얻어지는, 표준 방열량인데 온도가 80도 온수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9번, 70번, 71번 문제가 이제 보일러 가동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보일러 가동과 관련된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제 이제 세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일정 간격을 두고 나옵니다. 지금도 이제 6회, 13회, 14회. 또 한 번 또 이 아이가 비춰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 강의에서도 충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체 이상인 경우와 보일러의 용수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눠봤죠. 가마가 우는 가마 울림에서부터 팽출, 압괴, 균열, 또 역화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부풀어 오르느냐, 오목해지느냐, 금이 가느냐, 가마가 우느냐, 뭐 균열이 되느냐, 아니면 화염 방향이 비정상이냐, 뭐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고, 자 용수와 관련된 부분 네 가지. 예, 그래서 이 용수, 포밍, 프라이밍, 그죠? 포밍, 프라이밍, 캐리 오버, 그다음 결국 수격 작용으로 이어지고. 또 이제 이어서 거푸 나온 또 두 문제가 용수의 이상으로 인한 스케일 이야기도 뭐 보일러 이상 현상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보일러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이 부분은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용어를 통해서 유출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포말 거품이 생기는 거고 요거는 비수하는 거죠. 비수 현상. 물이 날르는 거예요. 증기가 비증이 아니고 비수. 이건 이제 배관 이동을 얘기하고, 이동된 물이 벽을 치면, 이게 이제 수격 작용이라고 하죠. 자, 보도록 할게요. 69번 문제, 포밍. 1번의 포밍. 이렇게 할 때, 이건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수프를 집어넣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랬죠. 라면 끓일 때. 두 번째, 가마 울림은 가마가 우는 거죠. 뭐, 이건 뭐, 표현상 뭐 쉽게 접근이 되고요. 역화라고 하는 건 비정상의 화염 방향이. 그래서 이제 언제 보냐면 가스레인지 같은 거 켰을 때 바람 부는 데서 키면 어디는 불이 있고 어디는 없고 그렇죠. 이걸 역화라 그럽니다. 팽출이라고 하는 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오목해지는 거는 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70번이요. 팽출에 대한 설명이다. 오른 거. 팽출은 뭐예요? 이거 부풀어 오르는 거죠. 또 나왔네요. 그죠? 뭐 이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1번 보시면 압괴. 압괴는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1번 압괴. 캐리오버는 배관을 따라 이동하는 걸 캐리오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가 가면 관계없는데 뭐 물이 가면 증기는 배관을 지나갈 때 소리가 안 나지만 물은 지나갈 때 부딪히죠. 그래서 수격작용이 되는 겁니다. 자, 프라이밍은 요 비수라고 그랬죠. 갑자기 끓을 때 증기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물도 같이 날아간다. 그래서 이 비수는 뭐 라면 끓일 때 센 불에다 끓이면 팍 튀는 현상, 뚜껑 열었을 때 막 튀는 현상, 그걸 비수라고 해요. 그걸 이제 용어로는 프라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격한 비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물을 끓일 때 뭐 이렇게 센 불에 끓이지 뭐 약한 불에 뭐 어느 세월에 끓입니까? 그러니까 이 비수 방지기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돼요. 어쨌든 끓이는데 증기만 올라가고 물은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포밍은 울림 현상이다. 울림 현상은 가마 울림이 있죠. 포밍은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 이물질로 인해서.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수격작용은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의 스케일 72번 문제 보시면 이 보일러의 이 스케일은 용수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배관 내 그 이렇게 이제 이물질이 이렇게 침착이 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죠. 배관의 단면적을 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을 없애려면 연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5번 보시면 오히려 경수를 사용하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큰일 나죠. 그래서 연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제 경수연화 장치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73번. 이제 스케일이 발생했어요. 이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우선요. 지금 요거는 보일러, 배관 스케일이에요. 보일러 내 이야기니까, 이제 보일러를 하나,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이제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에서,
이렇게 노가 있고 노통 안에 이제 연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화염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화염이 그 연관에 이제 데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관은 뒤로 이렇게 쭉쭉 연관은 이 안에 이제 물이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 연관을 확대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일단 전열량이 감소되고 오히려 효율도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물을 데우는데 이렇게 두꺼우면 불을 더 쬐야지 막 끓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연료 수비량도 당연히 더 증가하고요. 배기가스, 그러면서 배기가스 양도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74번, 이제 보일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노통 연관 보일러라고 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5번에 보시면 부하 변동에 대해 안정성이 있고 수면이 넓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에서 많이 또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시면 3번의 이평 보일러는 아주 조그만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개별 난방하고 할 때 이평 보일러 쓰잖아요. 설치 면적이 좁고, 그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우리 이제 이평 보일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제 3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셨고, 75번 문제, 복사 난방, 이제 난방 형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복사 난방의 경우에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온도차가 적다는 거예요. 위아래.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3번 보시는 것처럼, 대류 난방 방식에 비해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이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표현이죠. 예. 자, 이 덩치가 크면 예민하지 못해요. 그런 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좀 둔하죠. 근데 작으면 예민하죠. 근데 여기 덩치가 큰데 예민하다. 이건 일단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이 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해설 부분을 좀 수정을 합니다. 빠르다 그랬는데 느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75번 보시면 3번 해설에 3번 보시면 대응이 느리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76번 문제는 좀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연거푸 출제된 부분도 있어서 요건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